뭐, 어떻게 사표 수리가 됐다라는. 예, 어제 있더라고요. 저녁에 수리됐다는 연락하고 사표 수리 정부 인사발령 통지 공문 수령했습니다. 네. 뭐,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겠네요. 예. 너무 후련합니다. 사실은 뭐 후련합니까? 지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조금 이게 지연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예, 너무 후련합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 담화도 같이 보셨는데, 네네네. 조금 어떤 생각 하시면서 보셨나요? 지금 당장의 순간도. 정말 논평의 가치를 느끼지 못할 만큼,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신 상태, 그리고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객관성이라던가 사태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이런 능력이라던가 이런 걸 갖춘 사람인가가 의심스럽고요. 사실은 정말 저희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극우 유튜버나 무책임한 극우 유튜버나 할 수 있는 얘기를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는 게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그때 좀 다시 좀 반추해 보신다면 그 사직서를 쓰실 때 심경이 좀 어떠셨습니까? 저도 실감이 나지 않았고요. 이게 도대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됐다는 생각도 들면서 실감이 나겠습니까? 근데 실감이 나지 않으면서도 그냥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쓱쓱쓱쓱 써져가지고 이게 뭐 나한테 닥쳐올 불이익이 클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겠지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분명히 다른 건 모르겠어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계엄과 관련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역사에 어떤 죄를 짓는 것에 동참할 수는 없다라는 그렇게 거창하게도 말씀하신 부적절하고 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나는 도대체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나 혹은 내 가치관을 놓고 볼 때 이 계엄만큼은 절대로 못 받아들인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는 하늘이 두 쪽 났다 요거는 안 되겠다. 계엄은 안 되겠다. 예, 내 자연인으로서 이게 법무부 감찰관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평범한 시민으로서 이렇게 일상을 깨트리고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황당해하고 그날 밤 다 잠도 못 이루고 그 해제가 되고 나서도 흥분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계엄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장관실을 나서면서 집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직원들 막 계속 들어오면서 저보고 인사하고 마주치고 막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려가가지고 1층에서 저는 나가고 있는데 이미 직원들은 계속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전히 이제 비상소식 응소해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보고 인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와 이거 진짜 무사히 내가 집까지 갈 수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정부 과천청사 정문을 나가보니까 아직도 막 이렇게 차들이 막 일물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옆방향으로 나가는 건 저 혼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나 나가는 걸 출입문을 막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집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해제됐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빠 사표 내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아빠 괜찮겠어요? 그러길래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저희 아들은 겁이 많아갖고 문 다 걸어 잠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다들 그런 국민이 많았죠. 문 다 걸어 잠그고 혹시 아빠가 반국가 세력으로 체포될까봐 걱정하더라고요. 어떻게 연락받고 이제 그 과천 청사로 가시게 된 건지. 잠들고 정말 잠이 막 너무 단잠을 자려고 드는 순간인데 애가 와서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시 한 30분 40분 된 것 같은데 애가 와서 깨우면서 아빠 엄마가 지금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빠 이거 텔레 보셔야겠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슨 계엄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야? 그래서 잠이 들깨가지고 막 일어나서 휴대폰으로 뉴스 검색해보고 가가지고 텔레비 틀어보니까 정말 계엄.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고 실감이 나질 않아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저도 뭐 그래도 뭐 공직 생활을 오래 한 감이 있으니까 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봐야겠다 그래서 이 카카오톡 실국장 그 단톡방이 있습니다. 네. 그 연락 주고받는 그 방에 들어가 봤더니 계엄이라니 다들 뭐 실국장들 놀란 것 같아요. 구체적인 뭐 근데 어쨌든 비상소집 했으니까 뭐 과천 뭐 장관 회의실을 모이시라는 그런 취지로 이 문자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누가 소집한 거예요? 장관님이 소집하는 건가요? 그거는? 그 회의방에요. 예. 그 비상소집령이 내렸다라고 올린 거는 기조실장이에요. 몇 시까지 모이라고 그러나요? 그건 시간 없습니다. 그럼 비상소집의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모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그 을지연습 때도 그렇고 비상소집이 떨어지고 1시간 내 응송가 그렇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모이라고 써 있던가요? 거기는 뭐 당연히 계엄 선포 이후니까 네. 뭐 그런 뭐 계엄 선포 이후의 대책을 뭐 이런 얘기는 안 들어가 있죠. 네. 구체적으로 당연히 계엄 선포와 관련된 비상소집이라고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제가 그 현장에서는 뭐 없었지만 그때 당시 분위기를 뭐 얼핏 감으로 느낀 거라던가 혹은 그 이후에 뭐 그 현장에 계셨던 몇 분들하고 대화를 나눈 거에 비춰보면 네. 주로 그 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다녀오신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실국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실국장들도 사실은 좀 그 실감이 나지 않아서 그냥 그걸 뭐 받아 적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과천에 이렇게 도착하신 게 몇 시? 과천에 도착한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나중에 사표를 제출하고 썼던 시간이 009분위에 비쳤고 그 시간인 걸 보면은 12시 전후였던 걸로 보입니다. 사정 전후. 네. 과천의 법무부 청사에 그러면은 어디로 이제 가셨습니까? 처음에 도착해서 저희 과천 법무부 청사가 1동입니다. 네. 그리고 장관실이 7층에 있고 장관실 앞에 장관 부속실이 있고 그 건너편에 장관님 개인 그 회의실이 있습니다. 네. 실국장 회의를 대체하는 상당히 큰 회의실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회의실로 간 거고요. 그 7층이니까 이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네. 그 엘리베이터를 차관님도 이제 저랑 거의 같은 시간에 도착하셔가지고 차관님이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게 됐죠. 근데 그 차관님한테 제가 김서구 차관님. 예. 차관님 제가 왜 제 임기가 제가 왜 조금 임기보다 일찍 그만두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차관님 예. 전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게 계엄 관련 회의고 그러면 참석 안 하고 전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집사람이랑 하와이나 놀러 가죠. 그래서 차관이 너무 심각해 하길래 제가 그냥 우스꽝 소리로 그냥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바로 장관 회의실로 들어갔고 회의실로 들어갔더니 장관실이 이렇게 있으면 큰 원형집인데 장관님 여기 앉으시고 실국장도 쭉 이렇게 있었고요. 평소 실국장 회의 멤버는 한 14명, 15명 정도 됐는데 네. 실국장 말고 주요 과정이 참석하거든요. 그날은 조금 더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리를 못 차지하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각 실국별 주무과장들이 온 게 아니었나 싶고 사실은 제가 다 얼굴 다 아는 분들이고 이름도 다 알고 그런 분들인데 이게 실국장님들이 가득 계셨다는 거, 원래대로 있다는 거, 이것만 기억이 날 뿐이지, 이게 어느 분이 있었는지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막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 정황이 없던 순간들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전 들어갔고, 차관님 자리에 앉으시고, 그리고 제 자리 있는데 과장이 앉아갖고, 이제 어느 과장인지 모르겠는데, 제 자리가 원래 장관님 건너편에 이렇게 대각선 자리인데, 거긴 누가 앉아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저한테 자리를 피해주더라고요. 앉으시라고. 그래갖고 제가 앉지 않고, 그때 이제 장관님께서 출입국 본부장하고 이렇게 뭔가 출입국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뭔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벌써 회의가 진행 중이었어요? 계속 회의 진행 중이었습니다. 진행 중에. 진행 중에 제가 늦게 들어간 거예요. 네. 진행 중에. 막 말씀하시는 와중이었는데, 열띠게 말씀하시는 와중이었는데 제가 장관님 이거 혹시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 서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냥 뭐 대충 의자에 잠깐 앉았다가 흉내를 낸다면 장관님 혹시 이게 자리를 피해주기를 장관님 혹시 이게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 그랬더니 장관님께서 그냥 네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뭐 기분 나쁘시겠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끊고 계엄 관련 회의냐고 늦게 들어온 녀석이 감찰관이 감도 없이 그럼 당연히 계엄 관련 회의지 그럼 뭐겠어? 라는 표정으로 예 그래요 빨리 자리나 앉아 뭐 이런 식으로 표정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그러면은 계엄 관련 회의면은 전 참석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엄 관련 지시라든가 명령은 저는
일체 수용할 생각이 없어요. 일체라는 말을 제가 강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체 수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바로 사직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관님께서 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뭐 그러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곧장 그렇게 대답하시던가요? 예. 그래서 뭐 장관님도 황당하셨을 수도 있고 뭐 그러려면 그래라 뭐 이 엄중한 시국에 뭔 짓이냐 뭐 이런 그리고 나서 전 나왔고 그래서 바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직서를 용지를 달라 그래서 바로 쓴 겁니다.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뭐 그때 박성진 장관님도 뭐 정신이 없으셨는지 뭐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다른 간부들은 언론 계엄 선포라는 거를 방송을 통해서 접했지만 그 법무장관은 법률사무의 국가법률사무의 최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네. 그리고 또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미리 가가지고 대통령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도 그걸 들었고 그럼 저희보다는 생각할 시간이 충분히 더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도 뭐 와가지고 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나 걱정 그리고 법무부가 어떻게 이 계엄 선포라는 적절치 못한 것에 대해서 대응할 것인가 이런 얘기는 제가 다른 실국장들을 통해 들어봐도 일체 없었고 계엄의 후속 조치로서의 업무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걸 뭐 파악하고 점검하는 회의 차원이었지 그런 건 아니었다고 제가 간접적으로 또 오늘 아침에도 다른 한 국장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나가고 나서도 야 이거 뭐 우리가 잘못한 거야? 저는 왜 저러는 거야? 뭐 이런 반응이 있을 텐데도 그냥 꾸준히 계속 회의를 하면서 지시사항 내리고 그러셨다는 거 보면 이거는 본인이 뭐 국무회의에서 어제 얘기한 것처럼 적극적인 찬성은 안 했더라도 본인 역시 계엄에 따른 계엄을 유지하고 지지하기 위한 법무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회의를 개최한 것이지 그게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박성진 장관은 이제 어제부터 이제 입장을 좀 밝히던데 우려를 표했었다. 그러니까 우려를 표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계속 의원님들 질문을 반대했습니까에 대한 대답이 우려를 표했습니다라는 건데 제가 반대를 했으면 반대했습니다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렇죠. 다만 그 반대를 확실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대통령을 말리지 못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계속 우려를 표현했다라는 얘기만 하지 그걸 반대했다. 이런 표현은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어요. 우려를 표하면서도 찬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려를 표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경제가 나쁜데 하면서도 뭐 계엄 선포하는 데는 뭐 하든 지장이 되는 행위를 안 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단순한 의견의 표명이지 그게 반대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장관이 주재한 회의에 잠깐이라도 참석하셨고 그 분위기를 보셨지만 뭔가 이렇게 이 계엄령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반대하는 쪽에 섰던 움직임의 모습은 전혀 사실 느끼지 못하셨던 거잖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 제 얘기보다는 다른 실국장 얘기로는 그렇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계엄령이 선포가 됐고 그거에 대해서 법무부가 해야 될 어떤 역할을 일종의 좀 계엄령을 그냥 어쨌든 법무부에서 막는 회의라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계엄령을 이행할 것인가와 관련한 계엄 선포를 기정사실로 해가지고 그 법무부 국가법률사무를 수행하는 법무부가 그 업무를 어떻게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는 회의였던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아무 생각 없이 그 계엄 선포를 전제로 한 법무부의 업무 형태, 업무 범위, 그리고 어떻게 업무를 수행해야 될까 이런 거를 고려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그러니까 뭐 나쁜 짓을 하기로 결론은 이미 내려놓고 그 나쁜 짓을 지탱하기 위한 어떻게 나쁜 짓이 이미 나쁜 짓이라는 걸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그거를 법무부가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맞는가를 검토하기 위한 회의였던 걸로 보이지 이게 나쁜 짓이니까 법무부는 이걸 어떻게 하면 나쁜 짓을 못하게 막을까 하는 회의는 아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습니까? 감찰관 개인으로서 이제
부당한 업무 지시를 이제 거부하신 예. 공무원법에 근거한 어떤 정당한 행위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장관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전 그 점에 대해서는 참 서운하고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 국무위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는 최고 정점에 이른 거고요.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국무회의 일원이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 국무회의라는 것이 대통령이 수족으로서 참모회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주요 업무, 각국 국가와 관련된 주요 정책, 그리고 국민의 권리, 의무, 생명, 자유,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란 말이에요. 심의 의결하는 기구.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공무원 계급 구조의 정점에 오른 정도로 그 경력을 쌓으신 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고, 그리고 그 자기 목소리를 내서 국민들이 이 평온함이 깨지는 걸 막을 수도 있었던 위치에 있던 분들이 그렇게 못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공무원이기에 앞서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좀 서운합니다. 많이 서운합니다.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 말씀드렸지만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3년이 가든 몇 년이 가든 언젠가 가면 이거는 반드시 이 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 위헌적이고 법률 침해적이고 국민 평온을 깨는 불법행위라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규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규정되는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그걸 제재 못했다는 그 책임은 본인이 뭐라고 정당화하고 뭐라고 변명하든 피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모셨던 분한테 이렇게 모진 소리를 하는 게 적절치 않을 수도 있어서 제가 뭐 요거보다 더 심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맺고자 하고요. 그 책임은 본인이 아무리 뭐 어떤 식으로 정당화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성재 장관님은 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에만 참석했다고 말씀하시고 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아예 말씀을 안 하시다가 이제는 이제 참석한 건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랬다가 거기서 또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라고 1차적으로 의견을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이제는 참석한 걸 인정하시면서 뭐 찬성하는 위원들은 없었던 걸로 압니다 라고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라는 또 표현으로 바꾸셨는데 그 반대를 했으면 바로 저는 반대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고문을 처음에 보실 때는 법률가로서는 어떤 느낌이 좀 드셨습니까? 저는 12.12 내란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2.12 내란 사건이 94년도에 무혐의 막 이렇게 계속 무혐의를 하다가 97년, 98년 요 무렵에 유죄가 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12.12 사건이 제가 초임이 97년인데 그 무렵에 검사 생활을 하던 분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총장도 그때 당시에 검사 생활을 했는데 대구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지 서울에서는 진짜 검사들끼리 치열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1차 무혐의가 과연 그렇게 하고 나중에 대통령의 명에 따라 기소돼서 유죄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을 한번 읽어봐라. 어떻게 보면 이게 시대 정신이다. 그래가지고 판결문을 읽어봤는데 이 판결문을 읽어보면 방금 전 대통령 담화 내용이 공부를 안 했던 이미 바뀐 판례, 예전의 판례에 기한 것이라는 거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12.12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나온 12.12 판례에 보면 대통령이 통치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지만 통치행위가 고도의 불법성이나 위법성을 띠고 있으면 그거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에 독일 법 실증주의자들이나 주장하던 통치행위는 법을 넘어서는 초월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고 어떤 못된 짓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통치행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교라든가 외교 그다음에 또 뭐 사면권, 계엄 선포 이런 걸 통치행위를 예로 들었는데 그건 맞습니다. 근데 계엄 선포가 법률상 법에 명백히 위반하고 헌법에 위반하면 그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사법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사면권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연쇄살인범이 대통령한테 주가 조작으로 번 돈 1,000억 원을 주겠다고 나를 사면해달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이걸 사면해줬어요. 그럼 그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 연쇄살인범을 1,000억을 받고 주가 조작으로 번 1,000억을 받고 사면을 해줬으면 그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외교를 빙자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적대국이 우리나라에 테러 무기 같은 걸 수출해서 테러를 일으키도록 사주를 했어요. 예. 그럼 그게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난이 설명을 해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게 여론이 호도가 될지도 의문이지만 자기 완전히 엉터리로 법회색을 해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인데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시대에 따라서 축적되어 가면서 진화해 가는데 진화해 갈 뿐만 아니라 12.12 판결 이후로 12.12 판결 97년 그 판결 이후로 20년이 넘게 확고하게 안정적으로 그의 기초에서 민주지도가 쌓여왔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걸 뒤엎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 이전의 판례로. 이게 정말 시대착오적인 거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럼 97년 이후로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고문 아까 말씀하셨는데 포고문 1조에 어떠한 경우에도 사실은 1조가 바로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국회의 권한은 개헌법이 개정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부 처단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처단은 법률적인 용어에 있어서는 그 죄에 맞춰서 딱 정해진 형을 받도록 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 예. 근데 그 법률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처단이라는 표현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죽인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엄하게 그냥 괴롭히겠다. 이런 표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표현을 집어넣었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딱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전혀 못 느끼는 이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이거나 국민들이 그런 감정을 아주 상당히 불쾌하거나 협박으로 받아들일 감정을 알면서도 그 말을 집어넣었다면 이거는 그 자체로 범죄이고요. 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법률가로서 보시기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 판례들도 그렇고요. 이게 좀 학습 능력이 어느 순간 딱 중지된 듯한 느낌을 받으십니까? 아까 말씀 중에 좀 그런 걸 느꼈거든요. 어때 보이세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79년도 이건 약간 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제가 사석에서 얘기했던 바로는 1970년대 새나라의 어린이 수준의 지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제가 가끔가다 법조에서 느끼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사법시험 합격이 인생의 최고의 성취라서 사법시험 합격 이후로는 인생 인격의 성장을 멈춘 사람들 그리고 사법시험 합격으로 자기가 사회 기득권층에 확고히 편입되었다는 자부심이 지나쳐서 법조 이외의 다른 직역을 정말 아래로 내려다보고 깔보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거든요. 근데 좀 그런 경향이 가장 강화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내부에 계셨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윤석열 씨의 문제점에 대해서 내부에서는 전혀 발견을 못 하셨습니까? 저는 직접 근무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직접 근무해 본 적이 없고 간접적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결혼이 되게 늦게 했다는 거, 결혼식 때 하도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대검이 앞에 교통체증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자기 고집이 세다는 거, 고기 좋아한다는 거, 그리고 남의 말 잘 안 듣고 밥 먹을 때 얘기할 때 보면 자기 말만 한다는 이런 부정적인 거. 하지만 유머도 있고 우스갯소리도 잘한다는 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었을 뿐이지 직접 겪어보지는. 제가 잘못 알려졌는데. 제가 뉴스공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23기고 26기니까 3기밖에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검사 생활 꽤 오래 했으니까 20년 넘게 했으니까 예. 웬만하면 스쳐 지나간 인연이 될 만도 하거든요. 근데 밥 한 끼 먹은 적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쳐 지나갔는지, 아, 맞다. 제가 그 네. 감찰관 되고 나서 검찰총장 시절에 인사드리러 간 적이거든요. 그게 아마 공식적인 첫 번째 대면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다군요. 예. 지금 검찰 주도의 특수본과 경찰과 공수처 뭐 같이 하고 있는 공수본 이 두 개가 지금 서로 수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국민들은 어쨌든 이 사건만큼은 이제 검찰은 좀 손을 떼는 게 맞지 않냐, 뭐 우려가 좀 있는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좀 어디가 수사하는 게 그런 맞아? 우려가 있다는 건 알고 있고요. 네. 네, 그 지금 현재 주요 수사 대상자들 중에서 국민적인 공분이 집중되고 있는 사람들이 법조인이고 그렇다는 점에서 검찰이 적절한 수사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그 법률적으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캐릭터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쉽게 인정하거나 뭐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온갖 주장을 포기하거나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예. 그런 각종 그 방어 수단으로 내세우는 법률적 주장 때문에 네. 수사나 이런 그 이후의 공판이 허점이 잡힌 일이 없도록 세 기관이 다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세 기관이 서로 간의 이해관계만 내세워가지고 나중에라도 법적 절차에서 조그만 하자가 생긴다면 그거는 세 기관이 정말 세 기관은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검찰, 경찰, 공수처입니다. 네. 세 기관이 진짜 국민들한테 큰 죄를 짓는 것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죄 지금 이제 그걸로 지금 탄핵 네.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제 결국 이제 헌법재판소 공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법률가적 그냥 소신으로서 어때 보이십니까? 탄핵 인용 가능성은 있어요? 저는 그 정말 양식을 가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법조인이라면 당연히 그 탄핵 찬성 의견을 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탄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헌법재판관 지금 6인, 네. 앞으로 저 추가는 되겠습니다만, 한 명이라도, 뭔가 이렇게 좀, 불인용하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탄핵 사유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 사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다. 오히려 더 큰 게 아니라, 이건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아마 비교한다고 치면 진짜 조족지혈이라는 표현이 여기 딱 맞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는 그렇죠. 이에 비하면 이건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반국가 세력이에요. 그렇죠. 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제 국정농단, 또 개인 비위, 뭐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헌법 그렇습니다. 부정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이렇게 오히려 저쪽 반대편에서의 시각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본인이 이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면서도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이런 식의 변명의 여지라도 있는데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차라리 본인이 선처받는 길은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그랬다. 사랑 때문에 혹은 술김에 그랬다. 주치강경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비교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보다 탄핵 인용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훨씬 더 높습니다. 만약에 이게 탄핵이 인용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뭐 국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뭐 공수본이나 공수처, 공수본이 됐든 특수본이 됐든 어쨌든 수사를 계속 할 텐데 뭐 좀 어디를 빨리 압수수색해야 된다든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법률가로서 좀 이렇게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뭔가 좀 모든 장소를 빨리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압수수색하다 실패했는데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은 안 되겠지만 만약에 대통령 경호원들이나 이런 용산에서 압수수색을 방해한다 치면 압도적인 어떻게 보면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방해하는 순간부터 공무집행 방해라고 고지하고 다 체포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어제는 그냥 막 철수해버리고 하더라고요.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압수수색 방해하면 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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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한다 하면서 하나씩이라도 다 체포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렇게 영장 없이 막 그렇게 영장이 있어야죠. 아, 영장이 있어야죠. 예. 영장이 있어야죠. 체포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그 법원에서 발부받은 합법적인 영장의 집행을 거부한다면, 물론 저기 국가안보라든가 이런 안전보장, 예, 안전보장 뭐 시설의 경우에는 뭐 압수수색 제한이나 이런 게 있긴 한데, 만약의 경우에 극한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한 명씩이라도 다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특수본과 공수본에 이제 해주시는 수사의 조언으로서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미안하다고 당신이 그 충정은 알겠지만 일단 체포부터 하자고 그래고 전부 체포해가면서 무장해제 시켜가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압수수색을 어디를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어디선가 계속 증거는 인멸이 되고 있을 거거든요.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계관이 엄청나게 힘을 모아가지고 순식간에 이걸 처리를 하고, 지금 누구는 체포하고 누구는 체포 안 하고 이러는데 저는 일거에 체포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들을게요. 검사가 바로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어떤 생각이세요? 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그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선배들도 뭐 텀을 둔다던가, 검사라는 거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살아온 경로도 그렇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폭넓지 않아요. 사회를 바라보는 분이.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폭넓지 않아요. 게다가 이 법조인이라는 것은 두 갈래 길이 있을 때 어느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길이냐라는 걸 판단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지, 넓은 광야에서 사람들을, 자기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이 사람들을 끌고 나가면서 어느 길이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잘 갈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을까라는 걸, 이 길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검사는 항상 범죄와 투쟁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결론을 내려서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그 반대와 투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투쟁하는 방식도 사실은 이게 국가기관이라는 압도적인 그 권력, 이런 권한을 가지고 그 저쪽을 압도적으로 승복시키는 게 검사의 임무고 훈련받은 과정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다르죠. 정치인은 제가 요즘에 막 고민해보니까, 이거는 이런 고민을 평생 어떻게 하면서도 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로운 직업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얘기를 들어보고 그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같이 나가야 되는 그런 직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안 된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었으니 세상 전부 다 반국가 세력이고 자기와 적대되는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로 보이고, 그래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평생 검사로만 살아왔던 분들이 대통령이 되고 여당 대표가 되고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회 혼란, 그럴 수도 있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이런 말을 하면 제 사회화의 과정을 그냥 평균적인 사회인으로서의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검사들이 바로 정치에 나서는 건 안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약간 근데 어제 통화하기로 약간 좀 심적으로 되게 괴로워서 괴롭죠. 제가 늘 아침마다 달리기를 하는데 심박수를 보는데 심박수가 평소보다 20개는 더 올라간 것 같아요. 20번. 그래가지고 저기 정신과 의사하는 친구가 요즘에 잠도 못 자고 막 힘들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바로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너 심박수가 요즘에 어떻게 되냐? 평소보다 20번은 더 뛰는 것 같아. 그랬더니 너 네가 이게 무슨 교감신경계가 어떻게 과흥분돼가지고 어쩌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저녁부터 이제 아예 그냥 피정 비슷하게 일체 뉴스도 안 보고 그러실 예정인가요? 아이고, 저희가 어제 연락 안 드렸으면 이 귀한 인터뷰를 못 할 뻔했네요. 하여튼 아이고. 굉장히 역사의 한 증인이 되셨고, 또 후배 법조인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이 중요한 순간에 행동하신 그 모습이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에서 기록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꼭 네, 인터뷰를 이렇게 장시간 좀 했습니다. 진보, 보수 뭐 이렇게 분류하자면 네. 소신은 좀 어느 쪽에 좀 가까우신 편이었습니까? 그지 좀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네. 뭐 제가 성향이 어떤지는 모르겠고 제가 문자 보냈습니다. 예예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뭐 무슨 테스트 같은 거 해보니까 네네네. 중도 우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제가 좋아하는 영어 말 중에 그게 있거든요. 예. 그 자전거 네. 선수들이 막 이렇게 자전거 타고 막 이렇게 쫓아갈 때 예. 옛날 보면 그 투르 드 프랑스에서 보면 slowly but surely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늦지만 천천히 냉정하게 그러나 확실히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흥분도 할 필요 없고 차분하고 확실히 그게 후배 검사나 변호인, 법조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시는군요. 아니 그거는 민주주의 뭐 회복. 그러니까 민주주의 회복이죠. 예. 네. 예. slowly but surely 괜찮은 말이네요. 네. 너무 좋게 아무래도 얘기해주셔서 고맙고요. 네. 정말 제가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를 잘 그 네. 마음속으로 제가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진짜로 네.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네. 제가 그 부끄럽지 않도록 네. 기대하지 않도록 그냥 조용히 제일 잘 살 수 있지 네. 않겠습니까? 네. 혹시 뭐 국회에서는 지금 뭐 약간 어떤 연락 좀 오고 계세요? 아니 그거 점점 국정감사나 뭐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연락이 그죠? 지금 있었는데 이제 곧 오겠네요. 여기저기 예. 이제 청문회. 기관 증인으로는 제가 출석하기가 좀 그래서 사실 뭐 기관증으로 출석해가지고 장관님 그래도 뭐 같이 옆에 계신데 네. 조직 내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완성 높이는 거 싫어가지고 잘 안 나왔고요. 알겠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전 개인이 됐으니까 예. 뭐 그날 있었던 일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예. 하면 갈 겁니다. 예. 이젠 개인이 됐으니까 음. 갈 겁니다.